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책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게임하는 게임 인류와 뇌과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금융 관련된 자산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예, 지금 경제경영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경영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역사 그리고 과학, 특히 뇌과학 쪽을 많이 다루고 있죠. 예, 책을 읽는 다독가입니다. 게임 인류와 뇌과학 이야기는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좀 진지하게 이 책에서 다루는 쟁점들을 그리고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게임이라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 학부모, 특히 저는 이제 교육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어떤 분들도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학부모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는 않지만, 게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게임에 대해서 실제 내 자식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학부모님들의 말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옆에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게임은 이제 그레이 이제 게이머라는 저 키워드를 넣어서 구글에 검색되는 이미지를 제가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할머니와 손녀가 이렇게 마치 저를 떠올리는데 저도 제 딸이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이나 게임이 여러 가지 가진 장점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각 유튜브를 보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예전에 게임을 열심히 했던 그래서 게임의 어떤 이제 추억 이런 것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60년대 생들은요, 제 때만 하더라도 저희 반에서 게임 저 아케이드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락실 게임, 오락실에 가서 사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10년 뒤쯤 지나면 그때 애들이 이제 게임기로 넘어가고 게임기에서 이제 PC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이 책은 게임하는데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주로 지금 보듯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TV와 연결해서 하는 비디오 게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게임 중에서도 비디오 게임을 가장 좋아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바쁘고 또 이제 정말 이제 업데이트하고 진짜 추적해야 될 기사와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도 읽어야 될 책도 많기 때문에 게임을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좀 매력적이죠. 서울대 의대 교수가 게임하고 또 서울대 간 아이들의 사례를 언급한다면 이 책은 교육서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예. 왜냐하면 게임과 전쟁을 해야 되는 학부모들, 내가 특히 서울대나 좋은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을 학부모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이 저 책의 저자인 이경민 교수인데요. 이제 넷마블이라는 게임 업체 방준혁이라고 방시혁의 하이브의 방시혁 사장의 저 사촌 형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IT 기자처럼 인터뷰를 했었는데 게임 업체와 게임 콘서트를 열기도 한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 제고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임을 그냥 하면 되지. 게임에 관련한 책을 읽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이 이경민 교수가 서울의대 신경학과 인지신경과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좀 게임에 가볍게 게임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가벼운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게임은 충분히 그쵸? 예, 무겁고 시리어스 진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게임으로 인지 기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게임을 하는 동안 뇌 속에서 일어나는 기전을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게임을 활동 자체는 곧 학습 과정과 다름이 없다. 게임을 하는 게 그쵸. 저는 에듀테인먼트라는 거, 그래서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처음 그때 저희가 IT 기자들이라 좋은 게임 CD타일들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듀테인먼트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습은 뇌 속에서 신경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뇌가 곧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 책에서 우리는 특히 이러한 게임을 학습 향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학적 기전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런 책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게임 심리학 관련된 책이 한 권 발견이 되긴 했지만 게임을 이렇게 진지하게 요즘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게임 인류란 옆에서 제가 보여드린 책은 메타버스의 저자인 김상균 강원대 교수의 책이거든요. 예, 김상균 교수가 또 이 책 추천서를 썼더라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서. 게임하는 뇌의 출간 의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며 심도 깊은 이해이다. 이를 위해서 인지과학, 심리학, 의학, 게임공학 등 여러 관점을 통한 복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입시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문과, 이과 학생이 좀 달라요. 이과 학생들은 좀 더 게임을 많이 합니다.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사실 게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학과 관련된 학과들도 그렇고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게임에 열려 있고요. 문과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그냥 게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인물들이 융합돼서 이 책이 어떤 퀄리티를 높여준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제가 가장 그쵸 이 이경민 교수의 그 책 속의 내용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예요. 배움은 이해와 도전을 반복하는 인지적 게임이다. 배움 자체가 게임이란 얘기죠. 이해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쵸 배움은 게임도 충분히 주로 비디오 게임이지만 인지적 그런 어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기능을 좀 이렇게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책에서 언급하는 게임에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퍼즐 게임은 퍼즐을 푸는 게임입니다. 이거 좀 테트리스 같은 게임 여러분 캔디 크러쉬 같은 게임이고요. 롤플레잉 게임은 저희 딸처럼 여학생들이 그쵸? 무척 좋아하는 게임이죠. 롤플레이어가 돼서 게임을 하는 게임들. 워크래프트, 메이플 스토리 다 롤플레잉 게임이죠. 액션 게임은 남학생들이 좀 주로 하는 게임들. 슈퍼마리오 그리고 FPS 뭐 유명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이 다 액션 게임이고요. 모험 게임은 모험을 하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렇죠. 예, PS2 게임 그리고 젤다의 전설이라는 이제 닌텐도 게임이 있죠. 예, 그것도 모험 게임이고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게임은 그 심즈 같은 게임 있죠. 예, 저희 딸이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전략 게임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얘기하고요. 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바둑과 같은 게임이죠. 기능성 게임은 좀 진지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재미와 경쟁력 특성을 교육과 학습에 응용한 게임으로서 뉴로레이서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엑소게임 몸을 쓰는 게임입니다. 닌텐도의 재밌는 게임, 닌텐도 위 같은 게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몸을 막 쓰면서 하는. 그래서 치매 노인들이, 그죠? 예.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게임들이 있고요. 중요한 이건 학습 시기에 이제 이건 제 노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10대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들이 그쵸? 예. 게임을 하면은 좀 7개의 인지 능력이 키워진다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집중하는 것에 집중하는 주의력. 주의력이 분산될 것 같은데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늘어난다는 거, 주의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특히 한 게임을 위해서 수많은 퀘스트와 미션에 그쵸? 예, 집중하다 보면 주의력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인지 능력은 정보 저장서이자 인지 절차인 기억력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방대한 맵을 또 그쵸? 예. 그래서 기억력을 그쵸? 근데 기억력을 굳이 게임을 통해서 그쵸? 뭐 늘릴 이유는 없겠지만 여하튼 부수 효과는 있다는 거죠. 인지적 기능은 목표 성취 시 필요한 고위 인지 기능인 집행 기능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집행 기능이 이 책에도 정말 자주 언급되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학자 아키라 미야케와 나오미 피프리드먼은 집행 기능의 세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분할이 될 수 없는 독특한 속성을 갖는 것이가 알려졌다.
또한 이세 요소는 논리적 사고를 이용해 다음 수를 예측하는 추론 능력, 여러 요소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종합하는 개념화 능력 같은 지적 활동의 토대가 되므로 전략적 사고와 행동, 인지 조절의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뭐 이런 집행 기능을 이 책에서 그 다음이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의 상정 체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 능력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시각 앤 공간적 관계를 통합해 활용하는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그쵸? 예. 이게 그래서 치매 환자를, 그쵸? 진압력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들은 내가 여기 어디지? 장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임이 이런 시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준다면은 게임이 10대뿐만 아니라 70대, 80대까지도, 그쵸? 예.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어울리는 사회성. 조금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 게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게임은 온라인 게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또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서 또 부정적으로 보면 현피 같은 일도 벌어지긴 하지만 그런 정서를 키우고 있다는 걸 보면요, 분명히 게임에 가진 7가지 인지 기능에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뭐 게임을 그렇게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입장이지만, 일단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한 가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 능력, 그쵸? 이거는 이제 엑서 게임들. 그리고 감각 기능을 통해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능력도. 제가 그래서 제가 100% 공감한 이 책의 문구는 이거예요. 모든 게임은 규칙이 있다. 게임에는 규칙을 찾는 겁니다. 숙련되기 전까지 이러한 규칙을 이용자가 익히기 위해 게임 파트를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게임은 규칙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다는 게, 저는 이 말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게임이라든지 그죠, 일종의 머리를 쓰는 게임도, 시뮬레이션 게임은 확실하게 그쵸, 분명히 학습적인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판단 유보하는 말도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유도하고 변화에 적응하기에 자극한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은 도전하고 그쵸, 계속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엔 미션을 탈출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중요한 독서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 저는 게임을 그쵸, 하다 보면요, 게임에서는 그게 자기 통제력을,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유지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경민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판단 유보를 하는 한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요, 현실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하는 것은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또 반론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PS2에서 극단적인 그런 액션 게임들 중에는 잔인한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국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GTA를 만든 록스타 게임스 같은데, 하우저 형제들이 만든 게임들이 있잖아요. 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죠. 예, 그런 게임들에서 보면은 실제로도 그것을 모방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책 공부의 판단 요생, 서울대생 중 61.5%가 고등학생 때 게임을 이용했다는 주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서울대와 비서울대를 나눠서 설문조사를 해서 차이가 없었다는 측면을 좀 부각을 시키면은 서울대생도 참 알고 보면 서울대생이라고 게임을 안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걸 또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고등학생 때 게임을 한 시간과 서울대학에 간 비율을 따지면 전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게이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뭐랄까, 이 게임을 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는 그 습관이나 어떤 이런 뭐지, 서울대 가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훨씬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제가 대부분 공감할 수 있지만,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기 통제력이 게임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다룬다는 거죠. 예, 자기 통제력이 게임으로 길러질 수 있을까? 그건 여기서 서울대 학생도 고등학생,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독서량이 그다지 높지 않았더라고. 이 조사가 서울대생이 57.7%고 그리고 기타 일반대생이 65.4%가 독서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서울대가 자수의 독서를 작년까지는 3권을 반영을 했고 올해는 2권을 반영하고 학생평가에서 독서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서울대 관련한 학생이라면 고등학생 때 다른 학생에 비해 독서량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조사 결과는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론 아마 고등학생들보다, 다른 고등학생보다 내신을 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겠지만, 저는 이 조사 결과가 그중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독서도 많이 한다. 저는 이러면 찬성이에요. 근데 게임 때문에 독서를 못 하게 된다? 이러면 확실히 저는 그쵸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기후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 중에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경민 교수의 실험 결과는 서울대생은 과제를 먼저 하고 게임을 나중에 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나머지 대학생들은 게임을 먼저 하고 과제는 나중. 그러다 보면 이제 게임에 하는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기 통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그래서 이 책의 장점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승수를 와닿네요. 첫 번째 장점은 게임에 관해 긍정적인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관점은 서울의대 신경정신과 교수가 쓴 전문서라는 거, 뇌과학을 그렇죠? 예, 다루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뇌구조에 대해서 책은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읽고 나면 다양한 통계와 실험 결과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분량이 총 258페이지로 한 2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적절한 구성으로 그렇죠? 책이 가독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을 꼽아왔는 이런 거예요. 게임에 부정적인 논문이나 실험 결과도 많았을 텐데 왜 그 논문이나 실험 결과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뭐랄까 이경민 교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아니니까 게임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찾아. 이경민 교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어느 한쪽에 좀 약간 치우쳤다는 비판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게임하는 게임 인류의 뇌과학 이야기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